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면 정리됐으면 우리 분위기 메이커 팀부터 한번 나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한 분 나와서 들어주시고요. 한 분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할 때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관계를 망치는 방법, 저희 팀은 이 짧은 시간에 12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만 말을 할까요? 네. 네.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말, 그리고 증인 서는 사람이 망친다, 반말, 그리고 나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배려심 없는 행동, 어떤 상황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 또한 관계가 굉장히 망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그 결과가 있는데 그때그때 해서 좋은 말이 있고 그때그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때그때 해야 할 말을 미루고 나중에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표현할 수 있을 때 했어야지 그때 묵혔다가 나중에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말, 그리고 혼자 독차지하는 말. 4명이면 n분의 1로 나눠서 적당히 하는 게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 또한 상대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몇 가지 관계를 망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쪽으로 이제 반대되는 성향을 적어봤습니다. 네.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격려의 말과 긍정적인 말로 해야 되고 상대를 무시하는 말보다는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 세 번째, 나만 생각하는 행동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말. 그 증인을 서는 일이 망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땐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분별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말보다는 존댓말,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배려심 없는 행동보다는 배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보다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도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좀 키가 작아도 좀 올려주시죠. 9번, 그때그때 해야 할 말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혼자 독차지하는 말보다는 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계속 말보다는 맞춰서 하는 것 또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찾으셨죠?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요. 그러면요. 관계를 망치는 방법에는요.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고 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뒷담화. 그다음에 상대방을 네, 그럴게요.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거짓말을 생활화하는 것. 편견, 못하는 또 이간질하는 경우, 또 기대치가 높은 것, 또 없는 사람 앞에서 남을 또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경우. 여기는 다 했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성공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관계에는 아까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이제 성공하는 관계로 말하자고 칭찬 격려의 말, 그다음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은 성공하는 관계 말하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다음에 자 읽어볼까요? 네. 세 번째는 신뢰와 믿음, 네 번째는 경청, 다섯 번째는 상처받지 않게 쿠션을 사용하는 것, 여섯 번째는 순화된 언어 사용, 따뜻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시보다 배려와 들어주는 말, 여덟 번째는 상대방 말을 편견을 갖고 듣지 않아주는 말. 자,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이
두 팀이 참 재밌는 게 단일색에서 파란색 하나로만 알록달록이 이게 바로 I형의 특성이에요. 디스크에서 보면 I형들은 절대 한 가지 색을 쓰지 않아요. 알록달록하고요. 화려해야 돼요. 안정형은 절대 변화 주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디스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갖게 되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란 항상 저는 그렇게 해서 나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이 항상 되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 기분은 어떨까?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나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언행을 보면 사람 태도라고 하죠. 태도, 뭐 언행도 다 태도에 들어가는데 그 태도가 반듯한 사람이 있는 반면 항상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자기 혼자 주도권을 쥐는 사람들, 그래서 디스크 유형에서 지난주에 제가 디스크를 어느 기업에 가서 했는데 그 행동 유형 분석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유형을 찾는 걸 했어요. 각 유형별로. 근데 다 좋아하는 유형은 S유형, 안정형은 누구나 좋아해요. 그런데 다 싫어하는 유형은 나 D형 진짜 싫어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역브레인스토밍 할 때 재밌게 해주셨어요. 근데 좋고 싫음은 없거든요, 사실. 다만 나하고 맞고 안 맞고 때문에. 결혼할 때도 이 남자가 좋아서 싫어서가 아니라 나하고 맞나 안 맞나를 잘 보고 결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아서 너무 좋아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정말 살면서 나랑 안 맞으면 그 좋음도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의 욕구는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깊은 갈망은 뭐라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하물며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들과 친밀한 정서적 결속과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가 있대요. 이게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하고 싶다라는 뜻인 거예요. 혼자 이렇게 있는 건 외로운 거예요. 물론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잠시는 즐길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 지속적으로 혼자 있다 보면 고립됩니다. 외로움에 쌓이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욕구 중에는 여행을 갈 때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갈 거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이죠?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이제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한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혼자서 여행 가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은 어른들도 그렇고요. 많지만 친구와 같이 가는 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친구라는 건 어떤 사이죠? 사이가 좋은 친구랑 가지 사이 나쁜 친구랑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4, 5년 뒤면 사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모든 전 세계가 대비하지 않고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1년은 어떻게 지나갔어요. 올해 들어서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급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1년으로 끝날 줄 알고 견뎌봤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2030년 WHO에서 발표한 건데요. 2030년대에는 최대의 질병으로 보고하고 있대요. 우울증을. 외로움병인 거예요. 외로움병 한마디로. 그래서 침묵의 전염병이라고도 부르고 있거든요. 우울증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해서 일본의 어느 행복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와 칭찬은 법률로서 그 시행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격려나 칭찬이나 감사나 고마움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항상 외롭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와 왜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마포대교 이렇게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서 나를 한번 알아봐주면 이 사람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2018년도 1월에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빈곤이나 아이들, 사회적 우울증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사회적 문제로 보듯이 우울증을 사회적 문제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외로움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외로움 장관이 있는 거 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네, 저기 한 분 계십니다. 다른 분도 모르셨죠. 근데 이게 사실 2018년도면 사회적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게 불과 3년 전, 코로나 있기 2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마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다 골병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지금 사실 저도 교육계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강의가 초반에 싹 사라졌다가 하반기 때는 어찌어찌 해서 좀 했어요. 그랬는데 2.5단계가 12월 달에 딱 터지면서부터 시행되면서부터 2주가 벌써 4개월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성격상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침묵의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울한 거예요. 이거구나. 사람이 이랬구나. 정말 작년에 1년 견딘 사람들, 저도 똑같이 견뎠지만 저는 그래도 활발하게 보냈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처음 느꼈던 게 올해였던 것 같아요. 자, 외로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외로워하는지 한번 다 같이 뉴스를 통해서 볼게요. 아내를 잃고 홀로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Calmness coming over us. Like it's 소음은 나이를 갖지 않습니다. I am really stressed. Feel a bad mood. 자기 사회적인 시설에서 외로움을 영국에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이상. 외로움은 매일 15개의 같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매년 3억 원이나 든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사회적 질병 장관의 인정한 이유 just as locally so heavy. 장관 임명과 함께 영국 정부는 급을 조성하고 실무사에 일가구와 후각 속에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외로우십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얘기할 진 뉴스 당신은 네, 우리 선생님들은 올 한 해 지금 4월 달이죠? 그러니까 4개월이 흘렀는데 외롭지 않으셨어요? 오, 역시. 네, 좀 수준이 다르십니다. 네. 정말 이 외로움은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을 못하고 한 3, 4개월을 계속 거의 집에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강의를 나가니까 이 외로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게 조금씩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약한 사회적 관계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약한 사회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론은 지금 이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사회적 문제가 이 외로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우울이 우리 몸속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으나 주변에서 돕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삶이 조금씩 깨진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 고독, 위험 인구가 900만 명, 영국만 해도 900만 명이 되고요. 소통 부재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고독과 외로움의 피해는 하루 담배를 15개 가치를 피는 해로움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외롭다는 건. 그래서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AI 시대가 오는 거였는데 AI 시대는 정말 직업도 거의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기계와 사람이 만나는 게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교육도 우리 대면 교육 이거 하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 교육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컴퓨터 안에 있는 사람과 제가 아이 컨택을 한들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쉽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 정말 학습자하고 저는
교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의 교류를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긍정심리 자본을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인성을 잘 갖추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말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긍정이 성공을 부른다고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옛날에는 경제적 성공이 행복의 결과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원인은 뭐여야 되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야지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이라는 건 돈이 아니고 내가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게 행복한 삶이고 성공된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결론은. 자, 그래서 우리 흔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죠. 이 말은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구름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람이겠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래요. 사랑 없이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까 제가 다이돌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올 때는 많이 웃을 때가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엔돌핀은 암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세포라고 합니다. 에너지 세포.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서 정말 삶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써봤습니다. 자,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우리가 이게 바로 당연한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맑은 햇살을 바라보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우리 삶은 그죠? 아침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 가족인데 사실 이렇게 타인들한테는 우리가 뭐 사소한 도움만 받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는 얼마만큼 그런 표현을 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보자는 거죠. 자, 감사일기로 성공한 분이 계세요. 오프라 윈프리. 아직도 지금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꼽혔는데 사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사생아로 태어나서 13세 이전에 사촌 오빠들한테 성폭력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14세에 제대로 이제 살아보려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딸이. 그래서 데려다가 잘 교육시키고 사는데 백인들 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색다른 거예요. 쫓아갈 수도 없고 부유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조산아로 태어나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다시 이제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내가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 쓴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내가 헬기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나만의 개인 비행기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 일에 감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배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인생에서 소중한 걸 아는 건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게 삶의 초점, 제가 생각한 삶의 초점은 정말 오늘 얘기하는 성공하는 삶의 가치를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쓰래요. 습관화를 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주변의 모든 일에 우리 감사하게 지천지 널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하지 않더라. 또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한테 뭐 또는 자녀들한테 아우 너 오늘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뭔가 앞에
구체적인 거 얘기하면 고마운 줄 아는데 칭찬도 무조건적인 칭찬은 결코 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너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이게 아니라 너 이런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 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을 때 아 내가 그 부분은 잘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문으로 쓰고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얘기할 때 이제 감사 강의도 하고 다니니까 우리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 이것 때문에 나는 참 좋았던 것 같아서 엄마 덕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분에. 감사 강의 하시는 분이 때문에가 뭐야? 덕분에라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나는 네 덕분에 너무 고마워 라고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감사 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뭐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 감사를 부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데 뭐 나쁜 걸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감사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는 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여겼던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게 되었고요. 타인의 도움 덕분에 내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대요. 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당할 만큼 마음 근육이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이 들수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것보다도 제일 많이 키워야 될 게 마음의 근육인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단단해져야 우리가 정말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람과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 원천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감사 카드를 잠깐 쓸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 어떻게 전화를 계속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요. 어떡하지? 아, 진짜. 아, 지금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저희 아빠 진짜 못해. 보세요? 아빠, 내가 네.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 돼? 지금? 아,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장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여보, 그냥 궁금해서. 상이고 기쁨이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노로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들이 좋으면 왜 나한테 제일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은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야.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질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얘기할 수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 덕분에 닮고 하잖아. 그러면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네.
저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결코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고백하고 그때그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지면 어때요? 가하만사성이 우리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이렇게 가하만사성을 걸어놓고 십가 원칙을 읽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뭐 형제끼리 우애 있어라,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쭉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해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읽게 시키고 실천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막내잖아요. 저는 막내딸인데 밖에 놀고 싶은데 앉혀놓고 그걸 맨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가하만사성이 너무나 소중한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도 항상 저는 사랑해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렇게 우리 아이 둘한테 항상. 둘째 딸은 제가 아직도 지금 끼고 자는데 항상 잘 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딸 너무 사랑해를 항상 하니까 이 아이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자존감을 갖고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정말 따뜻하게 친구와도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삶의 가치 올리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제가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산으로서는 정말 얘가 잘 살 수 있게 예쁜 인성으로 밖에 나가서 자기가 받은 사랑 다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감사 쓰기를 할 건데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카드를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끝나면 5줄이에요. 5줄을 한번 써서 집에 누군가한테 한번 갖다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쓰지 마시고요. 이따가 끝나고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기적은 생로병사에서도 나왔어요. 자, 제가 이렇게 딱 하나 키면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제가 오늘 네 외쳤던 거죠. 그죠? 감사 생활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정하시죠? 세 번째, 면역세포가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다이돌핀, 엔돌핀 이런 것들, 세로토닌 같은 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 뭐죠? 인정하시죠? 네. 또?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기적을 KBS 생로병사에서 방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감사의 기적은 이거예요.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때일 것 같아요? 네? 감사일기 쓸 때. 그럴 때도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 때 보통 사람들이 잠수를 잠깐 타서 기독교인이나 뭐 종교를 갖고 있는 뭐 불교든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기 마음 챙김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안정을 느낄 때가 고맙다라고 느낄 때래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고맙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신경세포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바로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은 우리가 막 웃고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지만 다이돌핀은 뭐냐면요, 감탄할 때, 감동받았을 때 나온대요. 누군가가 정말 뜻하지 않은 나한테 정말 감사 인사를 했어. 근데 정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례를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와서 뭔가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크든 작든 그 사람의 마음을, 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겠죠. 그때 나오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효과랍니다. 이거는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섭취가 안 된대요. 그래서 감동 많이 하는 거, 우와 하고 놀래는 거, 막 깜짝깜짝 놀래는데 그게 감동에 의해서 놀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오는 에너지 세포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안정을 느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고마웠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감동의 물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힘들고 지쳐 있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가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제 3장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애쓰는 이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애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다 동기부여예요.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그 사람들한테 저는 강의할 때 500명을 놓고 강의를 해도 제 강의에 정말 다 집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얻어갈 키워드 하나는 꼭 챙겨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만 갖고 가도 저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동기부여에는 사랑으로 주는 동기부여와 두려움으로 주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거든요. 동기부여는 사랑으로는 그냥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근데 두려움은 그야말로 약간의 위협적인 거. 이거 해야 돼. 너는 이거를 달성하려면 이걸 꼭 해야 돼 하고 위협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요. 단발적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사랑의 동기부여를 이용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책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성공하려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가진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3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3F라고 하거든요. 3F, 우리가 F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가진 3가지 F. 뭐가 있을까요? 영어, 패밀리, 프리덤, 자유 좋아요. 자, 패밀리 있고요. 프렌드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 하나. 자, 우리가 성공했을 때 정말 관계 좋은, 사이 좋은 가족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항상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성공한 사람 맞죠? 삶의 가치는 업이 되겠죠. 어디 나가도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나를 믿고 지지하는 친구가 내 곁에 몇 명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분명히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F는 팬이에요. 팬. 우리 연예인들 좋아해서 막 특히 요즘에 막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에 막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팬이에요. 그들의 팬. 근데 팬은 뭐죠? 팬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낙담해 있고 누군가가 안티팬들이 힘들게 할 때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는 게 진정한 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팬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팬을 나를 위한 팬도 만들지만 내가 한번 그들을 위한 팬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3가지는 갖춰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한 편집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흘려보냈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우리가 다독다독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인생은 더 다독다독 하면서 힘들고 지치지만 나에게 있는 패밀리, 프렌드, 그리고 팬이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란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요거 다 같이 읽고 이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2번째, 3번째, 마지막,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의 팬이 되어주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팬이 되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성공한 삶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열정적으로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특강을 진행해 주신 정미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랫동안 함께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센터에서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니어의 삶을 응원하고 코칭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12회 은나노 특강으로 시니어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주제로 상담 심리학 문정희 박사님 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했던 은나노 특강을 1, 3주 격주로 진행하고 둘째, 넷째 수요일에는
격주로 더해봄 전임 강사님들의 S특강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정용수 PD의 조금 특별한 강의, 조특강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한 강사님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더해봄 DPU 과정 2기가 5월 15일부터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11회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진행한 강의 영상은 더해봄 TV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정용수 PD의 조특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줌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일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